뮤지컬 영화 시카고의 셀블록 탱고를 주면 다들 빠른 템포의 탱고를 주며 자세한 전술을 살리는 분명을 피나서 싸워버려. 그런데 딱 한 명, 남 여인은 느리게 발레를 주며 헝가리어를 벌려 너스성종인 남자. 아냐는 얼마 후 새하얀 발레리나의 시장에 박수를 받지만 실제로는 덜덜 떨리는 발을 겨우 옮겨 손을 푹 쥐고 눈을 감은 채 교수형에 서있습니다. 쿡카운티 교도소의 공중 살인자 중 가장 모호했던 발레리나는 왜 록시 하트나 벨마 켈리처럼 눈웃음과 예쁜 미모로 무죄를 받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영화 시카고 속 헝가리 발레리나의 실존 이유가 길게서 섭씨했으나 못생겼다는 이용 사형 선고를 받은 여인 사벨라 니키에 관한 것입니다. 1923년 7월 9일 쿡카운티의 재판장에서는 남편을 죽였다는 사벨라 니키와 그녀의 공범 피터 크루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의 기자 기네비어 포브스는 사벨라 니키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공책에 빠르게 그녀의 행동을 적어넣었죠. 니키 부인은 짧고 두툼한 손가락을 움직여 때가 가득 끼고 깨진 손톱으로 기름진 머리카락을 긁었다. 그녀는 두꺼운 다리를 움직이더니 작업용으로 펑퍼짐하고 짧게 만든 짙은 한치마를 쓸었다. 그러는 사이 12명의 백인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12번의 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얻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사벨라 니키는 유죄이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못하는 이탈리아 이민자인 사벨라 니키는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 사벨라를 힐끔 바라본 비네비어 포브스는 그녀의 무지를 비웃으며 이렇게 기사를 썼죠. 배심원단이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그녀는 두려움과 열등함, 잔인함,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역겨운 형태로 비추었다. 판사 역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벨라와 피터 크루델에게 딱히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유죄인 건 확실하다.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증거도 확실하기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나 배심원단의 뜻에 반할 권한이 없기에 배심원단의 뜻대로 판결한다. 피고인들은 이 처벌에 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벨라와 피터는 아무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질문을 통역하라고 시켰지만 그들은 이탈리아에서도 사투리가 심한 파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통역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피터 크루델은 아는 짧은 영어를 가까스로 끄집어내어 더듬거림을 말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벨라 니키와 피터 크루델은 10월 12일에 교수형이 집행될 거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벨라 니키와 피터 크루델 정말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돌려 1년 전 1922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사벨라 니키는 56살의 남편 프랭크와 아주 작은 농장에서 주거라 일을 하며 23살의 장남부터 3살 난 막내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벨라가 어린 자녀들을 재우려 하고 있을 때 프랭크는 깡패들이 와서 작물을 불에 태우진 않는지 확인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사고라도 났는지 걱정하던 사벨라가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해둔 300달러도 남편과 함께 모조리 사라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남편이 사라지고도 한참 뒤일이었습니다. 사벨라는 곧장 경찰에게 달려가 남편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지만 다음날 경찰은 남편을 못 찾겠다며 사실상 찾는 걸 바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사벨라는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그렇게 그녀는 혼자 무려 5명이나 되는 자녀를 돌보며 농작물도 키우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해인 1923년 3월 사벨라는 일손으로 있던 23살 연하의 피터 크루델과 재혼했습니다. 연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집에 남자가 일손으로 있어 동네 사람들이 시둥거리자 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신혼생활은 2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1923년 5월 경찰은 배수로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고 시신이 사벨라의 실종된 남편 프랭크 니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은 워낙 심히 부패해 당시 기술로는 신원을 결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경찰은 사벨라 니키와 새남편 피터 크루델 3남인 찰리를 체포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오랜 신문 끝에 찰리가 자백했죠. 아버지가 진마차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터 크루델이 망치를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피터를 밀쳤고 피터가 망치를 떨어뜨렸지만 어머니가 그걸 주워 피터에게 건넸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머리를 뜯들고 있는 동안 피터가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죽였습니다. 후수 시신을 진마차에 실은 2사람은 말을 메어 멀리 끌고 가 배수로에 시신을 버렸어요. 라고요. 경찰이 사벨라에게 이게 사실이냐고 묻자 모르는 언어로 가득 탄 낯선 나라에서 아들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어머니는 찰리가 뭐라고 했든 그게 사실이에요 라고만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영화 시카고에서의 가난한 이민자인 발레리나 역시 우리 집 하숙인이 남편을 잡고 있는 동안 내가 그의 민어 잘라고 해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할머니 아가 설명을 얘기지만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가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해요. 그렇게 5월 23일 사벨라와 피터 크루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찰리는 자백한 대가로 기소가 취소되었죠. 그렇게 사벨라 니티가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언론은 벨바와 뷰라를 대했던 태도와는 180도 다른 태도로 사벨라를 대했습니다. 사벨라 니티의 모습은 당시 유행이었던 짧은 머리에 찰랑이 늦지막다, 늘씬한 몸매에 세련된 플랫퍼 패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하기 편하도록 대충 질끈 묶은 긴 머리에 흙이 가득 묻은 더러운 작업복, 오랜 시간 밖에서 일한 탓에 단단하고 검게 탄 피부, 굳은 살과 때가 낀 두꺼운 손과 발을 본 언론은 신이 나서 사벨라 니티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원숭이잡다, 짐승잡다, 더럽다, 역겹다, 냄새난다, 혐오스럽다, 기름졌다, 두껍다, 웅크린 동물 같다, 악마다, 멍청하다, 벌레 같은 옷차림이다. 모두 언론에서 사벨라를 묘사하는 데 쓰인 단어였습니다. 15살의 남편과 결혼한 뒤로 늘 남편에게 폭행당하며 살아왔으며 감옥에서조차 하루도 쉬지 않고 바닥을 청소하고 빨래를 도맡아 하는 긋는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사벨라는 신문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 심지어 사벨라 니티의 변호사조차도 너무나 분음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사벨라 니티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보이십니까? 아니죠. 저건 여자가 아닙니다. 저건 악마입니다. 저건 여자가 아니에요. 라고 외칠 때도 변호사는 사벨라를 대신해 화를 내지도 제대로 변론하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살인 동기도 없고 심지어 시신이 정말 프랭크 니티인지조차 알 수 없는 도주받기에 너무나 쉬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심지어 재판관이 재판 도중에 사벨라의 변호사를 부르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변호하라고 몇 차례나 경고할 정도였죠. 엄마가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청중에 있던 아들들 중 장남인 제임스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차남은 재판정에 오지도 않았으며 삼남인 찰리는 나가서 간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사벨라에게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날이 9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말해주지 않았죠. 24시간 뒤에야 이탈리아어를 하긴 하지만 사벨라와는 완전히 다른 사투리를 쓰는 통역가의 더듬더듬거리는 설명으로 상황을 대충 이해하게 된 사벨라는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벨라의 절망조차도 언론에선 좋은 벌이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 기네비어 포브스는 사벨라의 반응이 유죄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역겨운 여자라고 사벨라를 칭했습니다. 대중은 포브스가 원하는 대로 사벨라를 남편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후려쳐 죽인 악마라고 여겼죠. 그런 사이 사벨라는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리려 하기도 하고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실 정도로 감옥 벽에 머리를 몇 번이고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자살 시도가 2차례나 실패한 끝에 사벨라는 흐느끼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벨라가 시카고에서 최초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이 되자 전국의 언론이 그녀에게 다른 식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사벨라의 사연이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일리노이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살인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남편이나 연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30명도 넘는 여성이 기소되었지만 그중 희귀한 3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3건에서 2은 예쁘지 않았으며 1명은 흑인이었다. 피고인이 전부 예쁜 경우엔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사벨라는 유죄이므로 처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무고한데 못생겨서 죽이는 거라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한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헬렌 시레세, 법조계에 큰 열정을 가지고 뛰어든 당시 정말 흔치 않은 여성 변호사였지만 시카고 법조계에선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계였던 헬렌 시레세는 다른 이탈리아인 변호사들과 함께 사벨라 니티의 재판에 참석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벨라의 변호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벨라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제대로 된 증거도 동기도 시신도 없는 이 사건에서 사벨라가 유죄를 받은 이유가 뭘지 궁금했던 헬렌은 사벨라의 사건을 자기와 5명의 이탈리아계인 초짜 변호사들이 무료로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벨라를 구해내지 못한다면 커리어의 시작부터 실패한 케이스를 전국에 알리게 되는 모험이었죠. 하지만 헬렌 시레스는 사건을 열심히 연구했고 사벨라의 겉모습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사벨라를 변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자를 감옥으로 불러 사벨라의 햇빛에 거칠어진 머리카락을 세련되게 자르고 새치를 감추는 짙고 우아한 고동색으로 염색했으며 손을 관리하고 화장을 시켰습니다.
마음고생과 가난으로 인해 볼품없어졌던 얼굴에 살을 붙이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이고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줄 알도록 가르쳤으며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이탈리아식의 태도와 불안할 때 몸을 흔드는 버릇도 없애버렸죠. 이런 변화를 언론이 눈치채자 헬렌은 숨기지 않고 재판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모를 꾸미는 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덕분에 재판 전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벨바와 뷰라의 케이스에서 마우린 와킨스 기자가 연극을 통해 한 이야기를 헬렌 시레스는 언론을 통해 한 셈이었죠. 헬렌 시레스의 팀이 일리노이 대법원에 항소한 끝에 1924년 4월 교시형이 치러지기로 한 지 6개월도 지난 어느 날 일리노이 대법원에서는 증거도 부족하고 변호인도 너무 무능했다며 검찰에서 수사도 더하고 제대로 된 변호사와 다른 배심원을 갖춘 뒤 재판을 다시 하라며 이전 재판의 판결을 파기해버렸습니다. 헬렌 시레세와 사벨라 느키의 첫 승리였죠. 2주 후 헬렌을 만난 이후 사벨라의 첫 법정 심리에 그녀가 등장했을 때 검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룩지고 더러운 자복검찰임에 꾀죄죄하고 불안해 보이는 쉬운 먹잇감이었던 이민자는 사라지고 맞춤 제작한 검은 원피스, 우아하게 웨이브를 넣은 세련된 짧은 머리, 머리 위에 가볍게 어울린 연회색의 작은 모자, 부드러우면서 자신만만한 미소의 부인이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사벨라는 친근하고 상냥한 어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무자비하게 남편을 살해할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검찰은 사벨라의 모습이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똑같이 범죄자로 취급하려 했지만 헬렌 시레스는 뛰어난 변호사였기에 부족한 동기와 증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시신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배수구는 폭이 고작 15cm밖에 되지 않아 평생 농사일을 해온 다부진 문집에 남자 시신을 넣을 수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사벨라의 변화한 모습이 언론에 실리고 언론의 태도가 변하면서 그녀에겐 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보석으로 풀려나길 기다리고 있는 사벨라와 언론의 사랑을 받는 뷰라, 벨바와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언론은 뷰라와 벨바가 유죄라고 추측할 때조차 그들의 미모와 패션을 칭송했지만 사벨라에겐 잔인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태도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진을 올린 기자는 뷰라는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벨바는 자기가 스타일리시하다는 걸 안다. 사벨라는 둘 다 아니지만 그녀는 행복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벨라를 향한 대중과 언론의 이런 엄청난 태도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 건 감옥에 있는 다른 여성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벨라처럼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고 벨바 같은 언은 다른 죄수들에게 뭘 입고 재판에 가야 할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언론은 감옥의 뷰티 살롱이라며 여성 죄수들이 무죄를 받기 위해 꾸민다는 기사를 실었죠. 이후 사벨라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새 증거도 없는 데다 대중의 지지도 얻은 상황이라 검찰은 계속해서 재판 날짜를 미루다가 결국 기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벨라와 피터 크로델은 자유의 몸이 되었죠. 헬렌 시레스는 사벨라의 사건 이후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는 걸 깨닫고 여성 의뢰인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법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벨라는 재판 이후 피터와 헤어졌으며 1930년대 초 고향인 파리 출신의 남자와 결혼해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 약 20년 뒤 거의 8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12명의 남자 배심원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외모를 꾸며야 했고 못생김은 그야말로 죽음을 뜻했습니다. 만약 사벨라 니티를 당대 흔치 않았던 여성 경위사인 시레세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벨라는 못생기고 가난한 일행자라는 주류, 누구였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죽은 뮤지컬 시카고 속의 발레리나처럼 교주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뮤지컬 시카고 승패자로 벨마 켈리와 롭시 하트, 카리아우스 반짝이는 칠레 가르진 무고하고 가난한 발레리나 사벨라 니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